예, 됐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인터미션 후에 2부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강의의 종반부 다 왔습니다. 제가 이 갑상선 에코 판독법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처음 들으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해를 못합니다. 초음파 강의하는지 병리 강의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자꾸 들으시면 이제 자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초음파 영상을 볼 때 이걸 생각해서 보면 나중에 굉장히 실력이 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제자리 걸음 가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사람이 이제 지식이 이제 되고 경험이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에코 해석법을 알아두시면 초음파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에코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세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에코입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헤파틱 시스트하고 빌리어리 시스트의 차이점이 뭐냐? 그게 똑같은 거죠. 서울이나 한성이나. 그때 해외여행 갈 때 누가 했다카대요. 비인하고 비엔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비엔나랑 비엔나랑 똑같은 거죠. 피렌체하고 프로렌스 왜 틀립니까?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죠. 헤파틱 시스트는 엄격히 말하면 바일닥트식이니까 빌리어리 시스트해야 말이 맞는 거죠. 바일닥트에서 생기는 거죠. 그럼 무에코의 대표적인 이제 우리 무에코는 크게 사람에서는 물로천, 낭종, 시스트가 무에코로 보이죠. 그 다음에 혈관도 무에코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점액, 시러스, 장액성 있는 장액이 차 있는 거, 림프관 같은 거, 이런 것도 무에코로 보입니다. 근데 안에 보면 조금 틀리죠. 이거는 완전히 클리어하고, 이거는 혈관 안에 이렇게 혈액이 움직이면 움직임이 보이죠. 장액은 조금 시스터보다는 조금 에코가 높게 되는 거죠. 점액 같으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간낭종을 무에코의 대표적으로 이제 간낭종하면 뭐 그냥 헤파틱 시스터인데 엄격하면 빌리어리 시스터가 되는 거죠. 빌리어리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바이닥터가 딜라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낭종은 이제 헤파틱 시스터는 이렇게 안에 내부가 무에코로 보이죠. 물이니까. 물은 초음파가 반사가 안 되고 그냥 통과되니까 무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너무나 다 잘 아시는 후방음향 정강이거든요. 후방음향 정강. 요거는 왜 생기느냐? 초음파 빔이 물을 통과하면서 음향이 중과되는 게 아닙니다. 자, 주위 조직은 이제 음향이 감쇄를 일으키는데 여기는 감쇄를 안 일으키고 통과됐잖아요. 통과했는데 왜 후방음향 증가가 생겼냐? 초음파 기계가 왜 세팅을 해놨냐면 뒤로 갈수록 그걸 신호를 정강시켜 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놓으면 왜 되겠습니까? 초음파 화면이 위에는 깨끗하게 보이고 밑에는 시커멓게 보이겠죠. 마치 STC 해놨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걸 안에 기계에 그걸 세팅을 안 해놓으면 위에는 밝게 보이고 밑에는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뒤로 갈수록 가산점을 줬는 거죠. 늘 뭐 이게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내가 늘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험 칠 때 우리가 1등이 80점이고 의과대학에 꼴찌가 60점으로 성적을 받았다면 아주 저기 반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20점 플러스가 100점, 60점. 예, 저는 제 시험이 잘 통과하는데 불행한 사태가 가끔 생깁니다. 이제 1등이 90점 따고 꼴찌가 30점, 10점 플러스가 100점,
40점 되면 한 반 정도가 제시를 쳐야 됩니다. 제시한 천은 그냥 졸업회가 제시한 천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시한 천을 합니다. 아주 그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겠죠. 다 제시치를 그죠?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음량 증강이 생깁니다.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시스터는 경계가 스무스하죠. 스무스합니다. 경계가. 왜 스무스하냐면 엡세륨으로 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엡세륨이기 때문에. 자, 어떤 종계의 면가 스무스할 때는 이 중계 시스터 연계는 엡세륨으로 라인이 되고, 또는 맥스 연계는 주위에 두꺼운 캡슐로 라이닝 됐을 때는 스무스하죠. 반대로 캡슐이 없는 경우에도 일레귤러합니다. 마진이 일레귤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종양이 침륜할 때는 더 일레귤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뭐하고 비교하면 제일 좋으냐면 스몰 HCC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HCC는 캡슐이 없죠. 예. 그러니까 작은 HCC. 그 경계가 조금 일레귤러합니다. 경계가 일레귤러합니다. 캡슐, 또렷한 캡슐은 스몰.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는 저에코입니다. 저에코, 이거는 무에코. 무에코와 저에코는 그야말로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입니다. 야구에서 늘 이야기하면서 프로야구 3할 때하고 2할 9푼 구리하고는 한 시즌에 안타 4개, 5개. 4개, 5개 더 치면 3할, 4개, 5개 못 치면 2할 9푼 구리. 그러면 3할 되는 거하고 2할 9푼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3할은 강타자, 2할 9푼은 평범한 타자. 안타 몇 개 이렇게 갈리지. 연봉 현상이 아주 불리합니다. 불리하죠. 그래서 왜 스몰 H 캡슐이 없고 주위에 파이버 티슈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는 엔도셀 라이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에코 저에코는 한 끗 차이밖에 안 됩니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음파를 보면 자, 여기에 내부 조직, 바깥 조직하고 물하고는 음량 계면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물질은 초음파가 전달되는 벨로시티가 있거든요. 전달력이 틀리거든요. 요거 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로 들어갈 때는 경계면에 무에코가 생깁니다. 여기에 생겨요. 여기에 경계면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경계면. 요거는 경계면 무에코입니다. 우리 그하고 똑같죠. 소화관에서 제1체나 소화관 내강하고 엡세륨의 경계면 에코가 생기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경계면 에코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 바깥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세포의 밀도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여기에는 세포 밀도가 한 5배 나옵니다. 세포 밀도 5배 증가. 완전히 세포가 증식이가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기나 세포 밀도가 높다는 거 보이지 세포라 하는 특성은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경계면코가 별로 안 생깁니다. 그리고 스몰 HCC인 경우에는 균질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통과하면서 반사를 별로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잘 통과하죠. 그래서 뒤에 뭐가 생기냐면 후방음량 증강이 약한 후방음량 증강이 생깁니다. 스몰 HCC. 왜 그러냐? 세포가 안에 바깥은 헤테로지너스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호모지너스한 조직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반사를 많이 일으키지 않고 잘 통과하니까 음량이 감쇄가 훨씬 줄어들어가 뒤에 후방음량 증강. 근데 이 후방음량 증강은 여기에는 3 플러스라 하면 요거는 1 플러스 약한 후방.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이 종양이 커질 경우에 이제 초음파 빔이 굴절을 일으키죠. 이제 우리가 간 낭종이 있을 때하고 간 낭종에서 초음파 빔이 경계면에 두꺼운 경계면에 들어올 때 초음파 빔이 안쪽으로 굴절합니다. 안쪽으로 HCC에 스몰이 아니고 좀 큰 HCC입니다. 큰 HCC에서 경계가 캡슐을 가지고 큰 HCC에서 캡슐을 가지고 스무스할 때는 굴절이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으로 굴절을 일으킵니다. 초음파 빔이 이렇게 와가 바깥으로 굴절을 일으킵니다. 굴절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가 음속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는 안으로 굴절하고 음속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그렇게 물하고 주위 소프티슈하고 어느 게 음속이 빠르냐 하면 물이 소프티슈가 느립니다. 세포가 밀집이 됐을 때는 음속이 빨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 소프티슈하고 물하고의 음속의 차이는 소프티슈가 초음파 빔이 빨리 통과하고 물은 천천히 통과합니다. 감쇄는 적지만 통과 속도는 늘어집니다. 반대로 여기는 요거 똑같은 소프티슈지만 요건 세포가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같은 소프티슈지만 밀집된 데서는 소프티슈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우리가 비유가 맞는지는 틀린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살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보드가 안으로 들어가고 물살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물살켜도 되고 빙판에 되면 그냥 아스팔트 빙판에 가면 바퀴가 바깥으로 빠지죠. 그런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벨로시티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안쪽으로 굴절하고 벨로시티가 느린 데서 바깥쪽으로 가면 안으로 굴절한다. 이렇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여기 무에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에코의 특징을 알게 되면 굉장히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스몰이 메타세이스된 스몰 저에코 종양이냐 헤파틱 시스냐 이거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잖아요. 리브에 몇 수가 있는데 저에코인지 무에코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종양이 아주 작다. CT 찍어도 잘 안 나와요. CT 찍어도. 초음파가 오히려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CT 양상을 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메타세 캔서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무에코.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저기 네. 처음에 들어갈 때 뭐 고에코, 저에코, 고에코 하는 것이 이 세포 자체, 그러니까 시스나 HC 자체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들어가는 건 똑같았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 때는 여기서는 고에코, 저에코로다가 똑같은 아이로다라고 여기는 저에코로 갔다. 그거 고에코 저에코 관계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얘랑 상대적으로 고에코, 저에코라는 거죠. 고에코 저렇게 알고 초음파의 벨로시티 그러니까 아이코가 속도가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여기에서 얘하고 그렇죠. 상대적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저에코, 고에코. 이거 상대적으로 벨로시티가 네. 느리고 얘는 빠르고 빠른 데서 느린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 속도가 다르다는 건 아니죠? 아니고 똑같은 속도가 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못한 거죠. 그렇죠. 여기는 고에코 저에코 관계 없습니다. 벨로시티를 제 말은 잘못됐는데 속도. 고에코 저에코 아무 관계 없고 벨로시티 문제.
여기에서 벨로시티가 여기에 통과할 때, 요 물질을 통과할 때 속도하고 여기의 속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는 속도가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얘한테 그렇지. 얘는 좀 빨라지고 얘는 늘어진다는 그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설명이 책 설명에는 고에코 저에코로만 써놨는데 이해가 안 가서 아예 들어갈 땐 똑같을 텐데. 그렇죠. 고에코 저에코 아니고 벨로시티입니다. 그러니까요. 물질의 통과의 벨로시티. 이거 쌤 다 알죠? 예, 여기서 들었어요. 예, 다 알죠. 그게 벨로시티 문제. 고에코 저에코 아니고 네, 벨로시티, 예, 벨로시티. 예. 속도입니다. 속도. 예, 속도. 고에코 저에코 관계 없습니다. 벨로시티. 자, 무에코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무에코. 그 다음에 등에코.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하고 엑스레이하고 CT하고는 메커니즘이 틀리죠. 엑스레이하고 CT는 같은 메커니즘이고 그렇지 않나요? 엑스레이. 초음파는 하고 MRI 또 틀리잖아요. 근데 초음파는 결국은 초음파가 들어가가 물질의 반사의 대조로서 병변을 찾는 거죠. 엑스레이는 뭐 CT는 엑스레이 흡수도의 차이에서 찾는 거죠. MRI는 신호 강도의 차이에서 찾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틀리는 거죠.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가 아주 장점이 뭐냐? 물을 찾는 데는 귀신이다. 그게 물을 찾는 데는 귀신이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찾는 데는 공기한테는 아주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게 물을 찾는 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좀 어큐트 인플레이션 프루이드가 증가되잖아요. 왜냐하면 염증이 생기면 염증에서 세포에서 물질이 나와가 베슬을 딜라테이션 시키고 베슬에서 프루이드가 리퀴드 되니까 그 백이 두꺼워지는데도 염증성으로 두꺼워지느냐 아니냐는 초음파가 아주 잘 찾아내죠. 그렇죠. CT보다 어떨 때는 더 나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는 공기가 많고 그러게 되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제일 먼저는 아이소에코입니다. 어떤 종괴가 있어도 주의하고 음량의 대조차, 에코의 대조가 없으면 병변은 인식이 안 되죠. 제일 대표적인 해망지오마입니다. 해망지오마가 혈관종이 초음파로 해가 찾았단 말이에요. S2에 해망지오마 있었는데 CT를 재보니까 S2 아니고 S4도 있고 S5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CT 사진 보고 초음파 사진을 매핑해가지고 그 자리에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초음파 빔이 해망점을 통과하면서 반사의 정도가 주위하고 비슷해 버리면 전혀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이제 안 보였던 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보일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 병원에 보였던 게 다른 병원에 안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해망지오마의 에코는 그 안에 블라드 필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틀리거든요. 피가 많이 채이냐 적게 채이냐 또 자세냐 또 이것 따라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망지오마 올 때는 반드시 처음 CT는 반드시 찍어놔야 되는 거죠. 내가 초음파에 와가 여기에 SE에 있는데 5, 6, 7에도 있습니다. 이에 넣으면 환자도 나중에 다른 병원에 5번에 보였다 하면 전번에 CT에 5번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소에코 결제를 찾는 포인트가 뭐냐? 첫째는 아이소 결제를 찾아야 되는 거는 돌출병변. 이거야 뭐 당연한 거죠. 돌출병변. 어떤 간에 이래 있는데 아이소에코 결절인데 이렇게 간에서 이렇게 돌출하면 당연히 알게 되죠. 신장도 마찬가지로 신장에 이렇게 돌출하게 되면 이게 종양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칼라 도플러를 해봐야죠. 칼라 도플러 하면 이렇게 칼라에 연연에 이렇게 헬리신호가 이렇게 떠줘야 되죠. 헬리신호 이렇게 만약에 헬리신호 스트레이트로 그냥 가면
돌출이 아니고 그냥 정상 조직이 돌출해 있는 거죠. 드로메드리 험프 같은 거죠. 그래서 돌출형 병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혈관이나 맥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제 혈관이 종양이 있는데 종양이 아이소에코인데 종양으로 인식이 안 되는데 헤파틱 베일이 이렇게 밀어버리면 여기 종양이 있다 하는 거 알죠? 베슬이나 맥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면 뭔가 종양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내부 변성이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종양은 아이소에코인데 종양으로 안 보이는데 안에 변성, 무에코가 보인다. 그러면 바깥에 혹시 아이소에코 결절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죠. 그렇죠. 요거 낭종을 볼 때는 초파에서 낭성변변 할 때 낭성변변 보면 안 돼. 낭성변변 주위에 솔리드 매스가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대표적으로 갑상선이 그렇죠. 우리가 갑상선 내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갑상결절에 전부 다 낭성변변 주위에 솔리드 변변을 안 보는 거죠. 갑상선은 트루시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갑상선의 낭성 변변은 솔리드 노즐이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키는 거지. 트루시스트는 트루시스트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에피세리움 라인이 되는 거고 슈도시스트는 에피세리움 라인이 안 되는 거죠.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크레아스 슈도는 판크레아타이티스에 플루이드가 나오면 주위에 페이시나 파이브러 티슈가 감사가 생기는 시스트래. 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슈도라 하는 건 에피세리움으로 라이닝 안 된 시스트를 슈도시스트 합니다. 무슨 말인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해야 돼. 시스트와 슈도시스트의 차이점은 에피세리움으로 라이닝 안 되는 에피세리움 라이닝 없는 거고 트루시스트는 에피세리움으로 라이닝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 용어. 그 다음에 용어 중에 제일 헷갈리는 메주러리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메주러리 하는 말은 하나는 수질 하는 말이 있고 피질 수질. 또 하나는 딱 소프트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소프트. 대표적으로 나도 갑상선을 또 공부하는데 메주러리 칼시노마 있잖아요. 갑상선. 갑상선에 피질 수질이 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왜 소프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피럴 캔서는 딱딱하거든요. 만져보면. 근데 메주러리 캔서는 딱딱하지 않거든요. 소프트한 종양. 소프트한 종양. 그러니까 갑상선 피질 수질 없었는데 메주러가 뜬금없이 메주러를 나오니까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저 병리과 공부할 때 물었어요. 병리에서 아니 갑상선에 피질 수질은 무슨 놈은 나한테 메주러를 나옵니까 이게. 야 사전 찾아봐라. 사전에 메주러 뭐 있노? 이렇게 소프트한 종양이라. 그게 이제 용어 자체가 좀 맞지 않는 용어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말을 많이 쓴 중에서 칼시노마, 살코마 하는 걸 많이 쓰잖아요. 칼시노마는 뭡니까? 크레브, 딱딱해가지고 마치 그리스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리스 때 벌써 칼시노마, 살코마 알았습니다. 만져보니 딱딱하다. 게 크레브, 게가 되는 것처럼 딱딱하고 또 개 발면주로 주위로 막 치면 한다. 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암이 크레브가 개 맞죠? 네. 개 발처럼 쫙 나왔다. 만져도 개 딱지처럼 딱딱하다. 살코마는 무슨 뜻이냐면 생선, 피시 미터 이 뜻이
그러면 sarcoma는 칼시노마 왜 딱딱하고 sarcoma는 왜 소프트합니까? 이래 묻잖아요. 그래 물을 수가 있잖아요. 칼시노마는 에피세듐이 생기잖아요. 에피세듐 보면 저 에피세듐에 생긴 종양은 자라는 방법이 딱 세 가지죠. 첫째는 내강으로 폴리포이드하게 자라든지, 안 그러면 쫙 스프레드 하든지, 안 그러면 밑으로 파고든. 근데 내강 켜봐야 요만치밖에 안 되는 바일닥트 같은 데는 필연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죠. 라이닝 하더라도 결국 파고 들어가면 주위 조직하고 충돌을 일으키잖아. 파고 들어가면 그냥 남이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쳐들어갈 때는 주민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겠어요? 싸워야 돼. 전쟁은 결국은 싸워야 되는 거야.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잖아. 그게 딱딱한 종양이 돼. sarcoma는 뭡니까? 팽창성이잖아. 안에 커넥티브 티슈에 리피드라든지 팻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은 그냥 정식해버리면 되잖아요. 월진하면 되죠. 그러니까 소프트하죠. 물론 이것도 이제 디제네이션 되면 딱딱하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종양이 자라는 패턴이 이게 중요해요. 튜머가 자라는 방법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인베이시브 타입, 인베이시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침윤하는 거. 침윤행으로 침윤행이고 정식형. 그게 종양이 HCC에서 점점 커져가 노듈라 타입은 뭡니까? 정식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타입이고 개상형 매시브 타입이나 디퓨즈 타입은 포탈빈을 쳐들어가가 안으로 들어가 주위 조직 파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식은 대부분 하이퍼바스큘라 종양이죠. 정식은 베슬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침윤행은 대부분 히포바스큘라고 말이죠. 자,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보급이 빵빵하고 막 보급선에서 물자를 엄청 많이 갖다 뿌려주면 주위에 약탈할 필요가 전혀 없죠. 원래 주민들한테 보급품을 막 넣어주면 주민들이 한심을 쓰잖아요. 보급이 끊기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면 주민 약탈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양이 바스큘라리티, 혈관, 튜머 베슬을 많이 만드는 종양은 정식성으로 많이 발려고, 베슬이 별로 발달 안 하는 종양은 필연적으로 정식해버리면 네크로시스 되니까 이제 주위 혈관을 파먹어 들어가가 그걸로 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렇다고 100%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의 바스큘라리티. 종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에 내부에 이렇게 보니까 혈관이 특이한 혈관이 이렇게 보인다. FNH,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 여기 중심부에서 배년으로 가는 혈류가 보이죠. 이런 거 보면 여기 종양이 있구나.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방법 다섯 번째는 변연 저해코드 또는 변연 고해코드. 종양이 이래 있는데 아이소에코인데 주위에 이렇게 헬로가 있어요. HCC 헬로가 딱 있으면 여기 종양이 제에코 아니고 약간 주위하고 비슷해도 종양이 당연히 바보 아닌 이상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HCC하고 메타세 캔사도 헬로가 있죠. 메타세 캔사도 헬로가 이렇게 있죠. 헬로가 있다. 그러면 감별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뭐 책에는 보면 HCC는 헬로가 얇고 메타세 캔사는 헬로가 두껍다 하는데 사실 두껍다 얇다는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럼 요 헬로나 생기는 메커니즘은 종양이 팽창하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주위에 이제 파이브러 티슈가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포가 압착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에코가 저에코 되죠. 요거는 뭐냐, 메타스틱 캔서가 내부가 디제네이션이 돼버리고 바깥에는 살아있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내부는 요거는 메타스틱, 요거는 변성되는 거고, 요거는 바이어블 티슈죠. 요거는 캡슐은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고, 이거는 슈도 캡슐이죠. 그렇죠. 그 전혀 클리니컬 임포턴스가 틀린 거죠. 자, HCC에 헬로가 생긴다는 것은 종양이 슬로우 그로잉 하는 거죠. 래피드 그로잉하면 캡슐이 생길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종양이 막 빨리 크면 언제 캡슐이 생겨? 캡슐을 걸러가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슬로우 그로잉 한다는 뜻이죠. 요거는 뭡니까? 래피드 그로잉 하는 거죠. 래피드 그로잉 하니까 안에 네크로시스고 변연이 이렇게 생기죠. 주로 이제 런 캔서, 브레스트 캔서 메커니즘이 틀리는 거죠. 그렇다면 감별을 어때? 사이즈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HCC에서 헬로가 생기려면 적어도 종양이 2cm는 이상이 돼줘야 된다. 메타스틱 캔서는 2cm가 아니고 1cm만 돼도 헬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두껍다 얇다 감별 보면 메타스틱 캔서도 헬로가 아주 얇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사이즈가 절대죠. 2cm 이하에서 헬로가 있을 때는 HCC보다는 메타스틱 캔서를 생각해야 돼. 이제 이해가 됐죠? 열심히 들어줘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드디어 이제 아이스 에코 이제 마지막 저에코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에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종양이 저에코로 보인다는 것은 원인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첫째는 세포가 증식할 때. 세포의 증식. 세포가 균질한 세포가 증식이 되어버리면, 물론 세포가 이 세포 내부에 팻이라든지 글라이코젠이라든지 콜로이드라든지 파이브러 티슈 이런 게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세포들이 증식되는 거죠. 암이 뭡니까? 세포의 증식. 무한한 세포의 증식이잖아요. 그렇죠? 무한한 세포의 증식이. 그러면 이제 비나인 종양하고 말랭한 종양은, 비나인 종양 크더라도 어느 정도 크면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말리가들은 무한 증식이잖아요. 무한 증식. 그러면 HCC 비나인 종양이든 말리가든 종양이든 세포가 증식이 되면 결국 초음파가 균질한 세포 안으로 초음파가 반사가 별로 안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간이라 생각하면, 간 세포하면 왜 되느냐면, 정상 간하고 간암하고는 케미가 틀리죠. 자, 우리 정상 간은 왜 되어 있습니까? 센트럴 베인이 있고, 여기에 바일 닥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포탈 에리어, 요거는 센트럴 베인, 여기 헤파토사이트, 여기에 사이너소이드. 그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암이 생기면 뭐 됩니까? 암세포가 생기면 이게 증식을 막 하죠. 증식을 하면 암세포가 한 줄이 아니고 요렇게 헤파토사이트에서 세포가 두 줄, 세 줄, 이래 세포의 줄이 세포가 증식하는 거죠. 증식하고 이 세포가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하면 포탈 에리어를 침범하고, 사이노소이드가 왜 됩니까? 디스트랙션 돼. 세포가 막 한 줄이 아니고 두 줄, 세 줄 생기면 세포가 증식되고, 사이노소이드를 컴프레션하고 포탈 에리어를 쳐들어가가
뭐를 잡아먹냐, 포탈 메인을 디스트랙션 시키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튜머 베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직 안에 이게 아주 심해지면 조직에 보면 포탈 스트럭처가 전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세포가 밀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정상에서는 헤파토사이트, 사이누소이드, 포탈 에리어 주위 조직하고 반사가 돼가지고 에코가 높아진다. 이거는 순수한 헤파토사이트만 생겨버리면 반사할 게 없어지잖아요. 저 에코 되죠. 쌤 이제 성유미 쌤은 연마시주는 미술을 찍고 내가 보니까 와 지식이 속속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많이 그렇게 헤파토사이트가 밀집이 되고 초음파빔이 잘 통과합니다. 세포의 증식이죠. 그러니까 암 세포들은 대체로 다 저에코로 보이죠. 세포가 밀집되는 거죠. 물론 암 세포 안에 뭐 다른 뮤신이 많거나 다른 에코제닉한 물질이 있으면 그건 파이브럴 티슈가 많으면 당연히 또 고에코로 되겠죠. 어쨌든 세포. 그 다음에 중요한 세포의 증식. 그 다음에 저에코로 보여주는 플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그 다음에 액체 저류. 급성염증이죠. 액체가 저류되면 에코가 오게 됐습니다. 술에다 물을 타면 술이 도수가 떨어지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소주를 마시거나 양주를 스트레이트 마시는데 일본 사람은 거의 다 미저와리케가 물 타가 먹는데 진짜 맛없는데 왜 그래 먹는지 모르겠어요. 미저와리로 물 타가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스트레이트를 마셔요. 근데 물이 염증이 되면 에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0% 아닌데 이제 그 바스큘라리티가 하이포바스큘라 할 때는 에코제니시티가 일반적으로 떨어져요. 하이퍼바스큘라 할 때는 에코가 높아요. 요건 잘 조심해야 돼요. 이 하이퍼바스큘라 하는 것은 캐피러리 베슬을 말합니다. 캐피러리 베슬. 그게 캐피러리 베슬이 아주 많이 발달되는 종양은 고에코로 보이고 그냥 굵은 혈관이 많이 발달된 그거는 고에코로 안 보입니다. 하이퍼 캐피러리 베슬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일 때는 이제 캐피러리하고 주위 세포하고 음양계면차가 많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렇죠? 리날 셀시에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강의 요약이죠. 예단원의 강의 요약. 자, 지금까지 1시간 넘도록 강의 들었는데 모두 다 머리에 쥐가 바짝바짝 납니다. 들어보면 한가한 소리가 듣던데 나중에 또 자꾸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병변이 고에코 병변이 나왔을 때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했죠. 첫째, 그 병변의 세포 성분이 고에코 성분. 그 세포 성분이 고에코냐? 세포 성분이 고에코냐? 그 다음에 세포 성분이 고에코에도 음양계면 차이가 많은 헤테로지니어스한 음양계면차가 많은 차이가 많은 헤테로지니어스한 조직이냐? 그렇죠? 세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세포 성분이 음양이 헤테로지. 그 다음에 세포 주위에 파이브로스 티슈나 콜로이드나 이런 것이 이런 고에코 물질이 침연됐거나 이럴 때 하이퍼바스큘라는 조직. 요거는 캐피러리를 따져합니다. 저에코일 때는 모르겠습니까?
저해코일 때는 세포의 정식이죠. 세포가 정식인데 이 세포 성분이 고해코를 가지지 않는 세포의 정식이다. 그 다음에 플루이드가 accumulation 됐어.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플루이드, 세포죠. 호모지니어스한 조직, 호모지니어스한 조직. 이런 거 그때 제해코로 보이죠.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고해코이라도 주위가 엄청 고해코일 때는 저해코가 나오고, 이 저해코라도 주위가 엄청 저해코이면 상대적으로 고해코로 합니다. 절대 평가가 상대평가입니다. 대구에 유명한 그 교수님이, 경북대학 교수님이고 서울대학 나오시고 대구 경대 교수인데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저 서울공대 나와가지고 경북고등 서울공대 나와가 미국에 가가시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또 유명한 연구소에 취직가 미국 시민권을 땄죠. 둘째 아들은 경북고등 나가 서울대법대 나가 고시 합격해가 서울 유명 판사 하시다가 유명한 로펌의 이제 변호사로 나왔어요. 셋째 아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아버지 눈에는 못했어요. 내남 대구에서 2등 학교가 뭐냐면 대구의 1등은 경북고등, 2등은 경대 4대 부고, 서울대 4대 부가 똑같아요. 경북대 2등이에요. 3등은 대고등인데 2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3등이에요. 1, 2등 저쪽에 3등은 저 뒤에요. 저 뒤에요. 내가 대고등 갔거든요. 우리 대고등 1년에 서울대에 몇 명 가느냐 하면 잘하는 농사 잘 될 때는 10명, 못 갈 때는 5명. 경북고등 몇 명 가느냐 150명 가는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셋째 아들이 사대 보고 나오고 경북대 의대를 나왔어요.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 야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어찌 그리 공부를 못했지. 마치 말하자면 서울로 배우면 서울고등 나와가지고 연세대 갔는데 아버지가 너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가 연세대를 다른 집 사람하고 뭐라 하겠어요? 욕하겠죠. 상대적이다. 자, 이제 강의를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늘 용초사 강의 때 늘 했는데 시간이 제한돼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들 강사님 새로 우리 서울 메디컬 강사님에서 오늘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으로 드리면 우리가 초음파는 정말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정말 아는 것만큼. 초음파 아는 것. 초음파를 많이 알면 많이 보이고 적게 알면 적게 보입니다. 그거는 사람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딱 보고 스캔하는 모습 보면 이 사람의 스캔하는 모습 보면 잘하느냐 못하느냐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판독을 보면 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야구 팬인 경우에 초보 팬인 경우에는 시합 잠실 가 기아하고 저쪽에 붙었다, 저 롯데하고 붙었다, 열심히 기아 응원하다 기아하고 이기면 굉장히 기뻐요. 오거나 야 오늘 7회에 저 타자 우리 4번 타자가 결정력 때 한 방을 때려가 이겼다. 이런 좀 더 이제 고수표는 그거는 맞는데 고전해에 정말 결정적인 우리 팀이 저 실제 위기 때 자익수가 아주 수비 위치를 잘 해가지고 정말 주자임소 안타를 잘 막아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전 시합의 수비 그렇게 우리 늘 이야기했지만 야구의 신이 누굽니까? 기아의 야구의 천재가 이종범 쓰고 야구의 천재 크잖아요.
맞죠? 이종범 천재의 그 화려한 플레이어 정말 야구에서는 스타죠. 근데 일본가가 재미 못 봤죠. 그 무슨 팀이고 그 나고야 팀인가 그가 주니치 드래곤스 그 가서 별로 못했죠. 그때 감독이 처음에는 주전 선수를 했다가 이거 우리 이종범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좋아했는 게 아니고 싫어했죠. 수비수는 화려해서는 안 되고 아주 견실해야 되거든요. 견실해야 돼요. 가령 외야수가 볼을 잡는데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슬라이딩 캐치 해가지고 잡았을 때는 관중은 전부 박수 치는데 감독은 속이 말루에 그거 잡아서 다야지. 그 빠지면 왜 돼요? 주자 1소 3루타가 돼버리는 거죠. 아싸리 못 잡을 때는 원바운드로 잡아가지고 한 점만 허용하고 2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잡을 때 딱 보고 판단해가 안 되는 거는 원바운드로 잡아가 잽싸게 3루로 송구해가지고 이제 3루 주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2루 주자가 못 들어오도록 봉쇄를 해야 되는 그게 잘하는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더 잘하는 주자는 미리 타자하고 투수의 성질을 파악해가 수비 위치를 조절해가 딱 공소리가 날 때는 몇 발자와 뛰가 잡아버려요. 그러면 관중 바스는 뭘 하겠어요? 평범한 외야프라이 다 빠지는 외야프라이 왜야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데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죠. 초음파도 많이 공부하시고 하면 좀 더 보는 게 그래서 초음파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실력인 만큼 남한테 이야기해줬고 그래서 모든 영상을 병리, CT, MR하고 코리레이션 시키면 아주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질문 좀